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일선 은행을 직접 찾아 기존 대출 제도의 개혁을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나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해 혁신 기업의 돈이 잘 흘러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동 기자입니다.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혁신금융 비전 선포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백열 전구를 발명한 미국 에디슨의 얘기부터 꺼냈습니다. 백열 전구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된 회사를 설립했다며 혁신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경제 활력을 일으킬 기술력 있는 혁신 기업들에게는 금융기관이 자금 조달의 물꼬를 제대로 터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문 대통령은 성장 가능성이 큰 기업은 신용 등급을 높이는 등 은행 여신 시스템을 개선해 향후 3년간 혁신 중소기업에 100조 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금융에 대해 햇볕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행사에 앞서 기업 금융을 담당하는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 반영을 지시했습니다. 아직까지는 대출 취급자의 책임을 중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산담보대출을 취급하는데 부담을 하시는 거예요. 잘 되면 좋은데 행여 이제 잘못되면 뭐 문책을 받는다든지 그럴 수도 있을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 어떻게 합니까, 현장이? 문 대통령은 제2벤처붐 확산을 위해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합동 TF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가게에 직접 전화하던 배달 서비스도 옛말이죠. 온갖 가게들을 연결하는 배달앱의 등장으로 시장은 무서운 속도로 커지고 있는데요. 과당 경쟁과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던 프랜차이즈 업계가 배달 전문 매장을 늘리고 자체 배달앱을 개발하며 배달 서비스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온라인 음식 배달 서비스 시장은 최근 몇 년간 크게 성장하면서 소비자들의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 한 달에 10번 정도? 10번 이상 사용하는 것 같아요. 배달 상황을 볼 수 있고 리뷰도 남길 수 있고 이제 바로 결제도 가능하니까. 지난해 기준 배달 음식 시장은 15조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이 중 배달 앱을 통한 거래는 3조 원으로 5년 새 10배가 됐고 이용객은 30배 가까이 급팽창했습니다. 그러자 과당 경쟁으로 성장 한계에 부딪힌 프랜차이즈 업계가 여기에 사활을 걸고 나섰습니다. 변신의 가장 적극적인 업종은 피자. 피자헛은 4년 새 매장 수가 18개 줄었지만 배달 전문 매장 수는 40개를 늘렸습니다. 미스터 피자도 지난해 배달 고객이 매장을 찾은 고객의 2배에 달하자 기존에 없던 배달 전문 매장 개점을 검토 중입니다.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맘스터치나 치킨 업체 교촌치킨은 여러 업종이 모여있는 배달 대행 앱 대신 자체 앱 개발에 나섰습니다. 너무 여러 군데를 하게 되면 좀 질이 떨어지거나 그 제품의 특성을 좀 잘 반영을 못한 일이 생긴다든가 하는 좀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배달 시장 급팽창에 발맞춰 프랜차이즈 업계가 서비스 확대에 나서면서 이제 매장 아닌 스마트폰과 소비자의 집이 업계의 집중 공략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3분기 일자리가 1년 전과 비교해 21만 3천 개 늘었지만 증가폭은 3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 근로 일자리 동향을 보면 작년 3분기 기준 새로 생긴 일자리는 모두 269만 6천 개, 사라진 일자리는 248만 3천 개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산업별로는 건설업 일자리가 전년 동기 대비 11만 개 넘게 줄어 감소폭이 가장 컸고 도소매와 보건, 사회복지 분야 일자리는 각각 8만여 개 증가했습니다. 전체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 일자리는 1만 9천 개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017년 노동자의 삶의 질이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은 345만 원으로 전년보다 10만 원 늘어난 반면 노동시간은 180.8시간으로 1.2시간 줄었습니다. 고졸 노동자 대비 대졸 노동자의 임금은 152.4%로 전년보다 격차가 5.6%포인트 좁혀졌습니다. 노동 여건에 만족하는 비율도 직종과 임금, 근무 환경과 근로시간 모든 항목에서 증가했습니다. 수출 감소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정부가 지원 대책까지 내놨는데 이달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감소폭이 줄고 있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수출 20% 이상을 맡아온 주력 품목 반도체 가격 하락이 원인이라 뾰족한 수를 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든 280억 달러에 그쳤습니다. 감소폭이 이전 달보다 줄긴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석 달째 이어진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이달에도 계속될 공산이 커진 겁니다. 수출 위축의 최대 원인은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반도체 부진입니다. 이달 20일까지 반도체 수출은 1년 전보다 25%나 줄었습니다. 1월과 2월에 이어 감소폭이 20%가 넘습니다. 세계적 수요 둔화에 따른 가격 하락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하반기에는 수출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예측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반도체 단가가 회복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하반기에 반도체 수요가 이제 회복되면서 반도체 경기가 좀 반등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세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반도체의 수출이 조금 회복되는 것이 지연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대 수출 시장 중국으로의 수출도 부진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줄기 시작한 대중 수출은 이달에도 20일까지 12% 넘게 감소했습니다. 결국 반도체와 중국, 이 두 난제를 풀기 전까지는 수출 감소 추세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이승국입니다. 심각한 취업난에 비싼 집값까지 지난해 혼인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벌써 5해째 기록 경신 중인데요. 문제는 결혼하는 사람이 줄면 출산율도 덩달아 줄어든다는 겁니다. 또 결혼을 한다고 해도 자녀를 낳는 것 역시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이준음 기자입니다. 대부분의 출산이 결혼 뒤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의 관행과 정서를 감안하면 혼인율 감소는 곧 출산율 감소의 동의어와 마찬가지입니다. 게다가 취업은 힘들고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내 집 하나 마련하기 어려우니 막상 결혼해도 아예 출산을 포기하거나 출산해도 한 명에 그치는 게 다수입니다. 미혼과 기혼 남녀 가릴 것 없이 최소 2명은 낳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경제적 여력이 안 되는 게 현실입니다. 첫째 보는데만 육아휴직 1년 쓰긴 썼지만 당장 육아휴직 끝나고 난 이후에는 맡길 때라고는 아줌마 쓰는 것밖에 없는데 비용 문제도 있고 그 첫째부터가 이미 막히니까 왜 둘째를 놓아가지고는 사서 고생인 거다. 자녀를 꼭 낳겠다는 부부가 전체의 절반이 채 안 될 정도에서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0.98명까지 떨어졌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출산율 감소에 당장 5년 뒤에는 전체 인구마저 줄어들 전망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만약에 0.98이 나면 사회로 난리가 났을 겁니다. 구조를 바꾼다든가 문화를 어떻게 한다든가 이 어떻게 무브먼트를 운동하는 어떤 계획이 모멘텀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멘텀을 갖다가 그냥 잃어버린 거죠 그냥. 이제는 출산하면 돈 더 주는 식의 정책 대신 육아로 경력이 끊기지 않는 일터 만들기와 집값과 사교육비에 허리 휘지 않는 사회 구축이란 보다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음입니다. 우리나라 기혼 여성 10명 중 6명은 자녀를 대학 졸업할 때까지 경제적으로 돌봐야 한다고 여긴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15에서 49세 기혼 여성 11,200여 명을 대상으로 자녀를 경제적으로 언제까지 부양하는 게 적당한지 물어본 결과 59.2%가 대학 졸업 때까지라고 응답했습니다. 이어 취업할 때까지와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혼인 때까지, 언제까지라도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작년 월 평균 자녀 양육비는 자녀수 1명 가구가 73만 3천 원, 2명이 137만 6천 원, 3명인 가구 161만 9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간 수수료 인상 줄다리기가 한창입니다. 정부는 혜택 많이 본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지만 사실 소상공인 대상으로 깎아준 수수료를 벌중하는 것이다 보니 카드사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결국 소비자들 혜택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이진우 기자입니다. 이달부터 대형마트가 내는 카드 수수료율이 매출의 1.8%에서 2% 선으로 인상됐습니다. 소비자들의 카드 결제액 중 카드사 몫이 더 늘어난 겁니다. 당장 수익이 줄어든 대형마트는 반발합니다.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 명확한 인상 근거를 밝혀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해둔 상태입니다. 카드사들은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이달부터 항공사와 통신사 등 대형 가맹점 2만 3천여 곳에 0.2%포인트 안팎의 수수료 인상을 통보한 상황. 하지만 수수료를 과도하게 올린 곳과는 가맹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현대기아차의 강경 입장에 카드사들이 한 발 물러선 데 이어 다른 대형 가맹점들과의 협상에서도 카드사들이 밀릴 공산이 큽니다. 문제는 대형 가맹점에 밀린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혜택을 줄여 이를 만회하려 할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쇼핑과 교통, 통신 혜택이 모두 들어간 카드가 대부분이었던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특정 브랜드를 써야만 혜택을 주는 카드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이 가지고 있던 카드도 그런 혜택을 줄이고 한두 개의 딱 필요한 업체에만 이용할 수 있게 그렇게 줄이고 있죠. 소비자 혜택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대형 가맹점 수수료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금융당국이 정작 대형 가맹점들 반발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상공인 수수료 인하의 불똥은 소비자들에게 될 조짐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21일 한국판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전남 진도 신비의 바닷길이 열렸습니다. 육지와 섬 사이 바닷물이 빠지면서 길이 열리는 진풍경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김경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서서히 바닷물이 빠지면서 바닥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바닷물이 완전히 빠지자 신비로운 길이 활짝 열립니다.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바닷길은 길이 2.8km, 폭 40여 미터에 달합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원래 바닷속에 잠긴 사구인데요. 조수간만의 차에 의해 1년 중 이맘때만 그 모습을 이렇게 완전히 드러냅니다. 관광객들은 순례행렬처럼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너무너무 좋아요. 또 오고 싶어요. 어째 이래 바다가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노? 요 물에 들어갈 수가 있노? 미역과 조개, 낙지를 잡는 이색 체험도 할 수 있습니다. 야, 여기 붙었다, 여기 붙었다, 야. 신비의 바닷길에는 바다 건너 섬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 기도했다는 뽕할머니의 전설이 전해집니다. 축제 기간에는 외국인을 비롯해 매년 50만 명 안팎이 찾고 있습니다. 진도는 오시면은 이렇게 자연 현상, 또 우리 진돗개, 또 우리가 자랑하는 민속문화 예술 자산 이런 것이 풍부하게 있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미세먼지 걱정 없는 우리 진도에서 마음껏 좀 힐링하시기 바랍니다. 올해 41회째를 맞은 전남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는 오는 24일까지 이어집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안치홍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미래엔 인공지능 로봇으로 인해 많은 직업들이 사라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제조업이나 건설업 등의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직의 경우 일자리 위기가 더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최근 들어 오히려 더욱 각광을 받게 된 직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히든잡에서 살펴봅니다. 네,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의 경우 산업전선에서 더욱 도태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각광을 받는 숨은 직업이 있다니 어떤 직업인가요? 네, 바로 건물 도장공입니다. 건물 도장공은 건물의 내외벽에 페인트나 라커와 같은 도료를 입혀서
건축을 아름답게 하고 건물을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게 하는 직업을 이야기하는데요. 아파트가 지어지면서 콘크리트로만 보였던 구조물에 어느 순간 색이 입혀진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혹은 오래된 아파트에 새로운 색이 칠해지는 광경을 목격하신 분도 있을 테고요. 바로 이러한 작업을 기계가 아닌 건물 도장공이 직접 하는 거죠. 이렇게 높은 건물의 색을 모두 사람이 입힌다니 정말 놀라운 일인데요. 그런데 자동차의 경우엔 이미 자동차에 색을 입히는 로봇이 나왔잖아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해도 이러한 건물의 도장을 사람이 직접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네, 바로 건물 도장 작업은 당일의 환경 조건은 물론 색과 건물에 새겨질 글씨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그려 나가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도장 작업을 숙지한 로봇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세심한 작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층 건물이나 아파트와 같은 집합주택을 선호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선 도장은 끊임없이 의뢰가 들어오는 분야이기 때문에 건물 도장공의 미래는 앞으로 더 유망해질 것으로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당일의 환경 조건이 중요하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네, 건물 도장 작업은 단순히 건물 외벽에 페인트를 칠한다고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도장 당일의 온도와 습도, 바람, 환기 등의 환경 조건을 살펴서 작업을 해야 결과물이 오래가기 때문인데요. 가령 5도 이하나 35도 이상의 너무 춥거나 더운 환경의 경우 페인트의 물성 자체가 변하기 때문에 작업을 피해야 합니다. 또 습도가 60% 이상인 날씨에선 페인트가 잘 마르지 않고 흘러내리기 때문에 기후 조건을 잘 살펴야 하는데요. 이 밖에도 건물 외벽을 칠하는 도장은 장시간 세심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람과 습도, 외기 환경에 맞춰서 페인트의 물성이나 작업 속도를 잘 조절해야 색이 균일하고 오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단순히 건물에 색을 입힌다고만 생각했는데 고도의 세심함이 요구되는 직업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환경 조건을 세심하게 살핀 뒤에도 도장을 하기 전에 해야 할 작업이 있는데요. 작업이 매끄럽게 될 수 있도록 사포나 글개를 이용해서 묵은 페인트나 거친 부위를 긁어내야 합니다. 또 못구멍이나 균열 부분, 봉합면이 있으면 퍼티나 모르타르라는 접합제를 써서 표면을 고르게 하는데요. 이렇게 접합제 공사를 하면 부식과 방수 효과까지 얻을 수 있어서 건물의 외벽이 오래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벌 작업이 끝나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도장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페인트 작업은 물론 호수를 표시하는 숫자나 건설사의 마크를 그리는 경우도 있어 각 건물마다 색이 균일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숫자 또 마크의 위치까지 동일한 위치에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건물 도장공의 보수는 어떻게 되나요? 네, 위험수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대한건설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9년 도장공의 평균 노임은 18만 4,508원이었는데요. 여기에 아파트 도장을 하게 되면 글자 한 자당 4만 원, 마크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를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글자와 마크를 그릴 수 있는 경력자의 경우 하루에 4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받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높은 임금에도 힘들고 위험하다는 인식 때문에 실제 건물 도장공의 수는 많지 않아서 높은 곳에서도 일할 수 있는 고도의 집중력과 예술적 감각이 있다면 충분히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게다가 건물 도장공이라는 직업 자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까지 도전하는 경우가 적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건물 도장공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건물 도장공이 되기 위해선 학력과 전공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건물에 큰 글씨를 그려야 하는 만큼 과거엔 간판을 그리던 화가들이 건물 도장공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최근엔 직업훈련기관에서 도장훈련 과정을 이수하거나 구인 공고를 통해 도장 전문 공사업에 취업한 뒤 보조원으로 일하면서 도장 기술을 배우는 이른바 도제식을 통해 일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때 국가 자격증인 건축 도장 기능사를 취득하게 되면 취업에 더 유리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도장 기술이기 때문에 유능한 건물 도장공이 되고 싶다면 하루라도 빨리 관련 업체에 취업해서 경력을 쌓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작은 안전장치에 의지해 초고층 건물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아찔한 직업, 건물 도장공. 하지만 안전규칙만 제대로 지킨다면 만족감도 보람도 큰 직업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따라가지 못하는 숨은 유망 직업, 건물 도장공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안치홍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고용플러스였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